이 책은 일반적인 자기계발서와는 다르다. 이 책에서 나는 인생을 갉아먹는 존재가 있다면 비록 그것이 부모일지라도 숙청하라고 서슴없이 말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톰입니다. 성공 법칙만 운운하며 성공 법칙을 파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돈과 시간을 낭비하고 계시나요?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고 싶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일기를 대신 분노일기를 쓰다. 그리고 쓰기 시작한 것이 분노일기였다. 이것이 바로 악인의 출발선이다. 번듯한 로스쿨에 들어간 친구가 너무나 부럽다. 유명 연예인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던 간에 수많은 사람에게 주목받는 삶이 부럽다. 성실히 학점을 쌓아 미래가 보장된 사람들이 부럽다 등등.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 동안 나라는 머저리는 대체 무엇을 했는지 그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토해내듯 쓰기 시작했다. 일기장은 순식간에 몇 장이 넘어갔다. 내면의 경쟁심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된 때는 분노일기를 쓴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다. 나는 생각했다. 인정하자. 나는 끝내주는 독일산 외제차를 원하고 호텔급 인테리어로 치장한 고층 아파트에서 살길 바라며 이성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고 경제적 자유를 얻어 남들보다 앞서가고 싶다. 남들에게 나쁜 사람으로 보이기 싫어서 자기 밥그릇도 챙기지 못하는 위선자보다는 손가락질 당하더라도 자기 욕망에 솔직한 사람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다. 이를 깨닫자 내 삶에 초고속 엔진이 달린 것처럼 박차가 가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지금도 하루를 마감할 때 반드시 그날 분노한 것을 적는다. 단 이때 분노의 저격 대상은 반드시 나 자신이어야 한다. 만약 타인에게 분노를 느꼈다면 왜 나는 저 사람이 성취한 것을 성취하지 못했지? 왜 나는 저 사람만큼 독하게 살지 않았지? 같은 문제의식을 적어야 한다. 질투와 시기에서 비롯한 타인에 대한 분노나 적개심만 적는다면 열등감 덩어리로 인생을 마감할 것이다. 며칠을 쓰다 보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 마치 게임처럼 이 세계에서의 내 등수가 머리 위에 둥둥 떠다니는 것을 기분을 느끼게 된다. 그때 나는 주변 10km 안에서 꼴찌였다. 당연한 결과였다. 등수를 확인하고 나면 끝없이 갈망하고 분노하고 노력하게 된다. 하루에 책 한 글자라도 더 보게 되고 강의 1분이라도 더 듣게 된다. 분노의 약발이 떨어지면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보고 분노의 에너지를 가득 채워서 돌아왔다. 그리고 그때 느낀 것을 반드시 기록했다. 그렇게 분노일기를 쓰고 3개월 정도가 지나자 내 속에 잠재하던 악인의 페르소나가 해방되는 기분을 느꼈다. 그는 내 머릿속에서 전권을 잡았다. 그러고는 쓸데없는 인간관계, 매사 적당히 만족하는 게으른 태도,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문제를 회피하는 비겁한 습관 등 삶을 조용히 갉아먹는 바이러스들을
하나하나 깨부수기 시작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오직 성공이라는 목표가 서자 내 인생에 인간적이다라는 표현으로 포장된 불필요한 감정들이 너무나 많이 개입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죄책감, 동정심, 자기 위안, 위선. 이것들 역시 차례대로 찢어 없애버렸다. 감사일기의 효용성을 완전히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사람에 따라 긍정적인 에너지로 인생을 바꾸는 도구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의 나는 감사일기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해 노력하다가 가끔 힘이 들 때 에너지를 얻고 자신감을 찾는 도구가 아니라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만 기록하는 도구로 감사일기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나는 감사일기라는 도구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스스로 판단하기에 자신이 감사일기를 그저 합리화하는 도구로만 활용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기록하기를 멈춰라. 당장은 마음의 평안을 얻을지 모르지만 당신 인생의 극적인 변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야망을 위안과 등가 교환하지 마라. 굳이 감사일기를 쓰고 싶다면 그 대상은 나를 둘러싼 환경에 한정해야 한다. 수많은 책을 무료로 읽을 수 있는 도서관. 중세 시대였다면 살 날이 10년밖에 남지 않았겠지만 이젠 남은 수명을 50년은 거뜬하게 기대할 수 있을 만큼 발전한 현대의학. 앉을 의자가 있고 책을 놓을 책상이 있는 공간. 추울 때 보일러를 틀어 방을 데울 수 있고 더울 때 에어컨 바람을 쐴 수 있게 해주는 현대 기술. 새벽까지 도서관에 처박혀 있다가 돌아올 때도 죽임을 당할 걱정이 비교적 덜한 한국의 치안. 이렇게 써놓고 보면 얼마나 좋은 세상인가. 자네로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음에 감사하고 우네로는 이런 좋은 환경에서 게으르게 살고 있는 자신을 냉철하게 비판하고 분노하라. 나는 10년째 이런 식으로 분노일기를 적고 있다. 아무리 바빠도 이틀에 하루는 쓴다. 같은 나이대 남자 중 상위 0.1% 수준의 경제력을 손에 쥐고 나니 이제는 나보다 높은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보인다. 그리고 그들과 분명 같은 시간에 살아왔음에도 그들이 도달한 레벨에 진입하지 못한 스스로에게 격하게 분노한다. 그러니 당신도 지금 당장 스스로에게 분노하라. 악인이 늘 승리하는 이유. 혹시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악인론이라는 책의 제목만 보고 이 구역의 미친놈은 나야 전략으로 사는 삶을 권하는 책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는가? 침착해라. 아직 본격적인 이야기는 시작하지도 않았다. 지금은 준비운동 단계다. 악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원리를 머리로 이해해야 한다. 악인이 늘 승리하는 데는 매우 과학적인 이유가 있다. 뇌과학과 심리학을 들여다보면 그 이유가 보인다. 어떤 현상을 쉽게 분석하려면 그 반대를 관찰하라고 했다. 악인이 성공하는 이유를 분석하려면 악인이 되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를 들여다보면 된다. 잠깐 가상의 회사를 하나 그려보자.
A와 B가 이 회사의 사원으로 입사했다. 둘은 동등한 출발선에서 시작했다. A는 매우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다. 나쁘게 말하자면 그저 그런 평범한 사람으로 언제나 상사가 시키는 일을 기집개처럼 처리한다. A는 그러면서도 늘 노심초사한다. 상사가 내 능력을 나쁘게 보면 어떡하지? 쓸데없는 아이디어라고 면박을 주면 어떡하지? 내가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겠다고 해도 될까? 혹시 혼자 나댄다고 지적하면 어떡하지? 온갖 잡념이 그를 괴롭힌다. 결국 A는 완벽주의의 늪에 빠져 완성한 제안서마저 다 뒤엎어 버린다. 그렇게 반복하기를 몇 달, 결국 어떠한 것도 시도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린다. 여전히 수동적으로 상사가 시킨 업무만 꾸역꾸역 처리할 뿐이다. 새로운 제안서 따윈 제출하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비판받고 지적받으면 삶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혼란에 빠질 테니까. B의 성격은 정반대다. 그는 상사의 지적을 당연한 것이라고 여긴다. 살아가면서 욕 한 번 안 듣는 게 가능해? 신경 꺼 라는 내면의 목소리를 경청한다. 사원 B도 인간인 이상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상사에게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불완전하게나마 결과물을 제출해 피드백을 받는다. 호되게 혼나고 반려당하기 일쑤지만 오히려 그 과정에서 자극을 받아 하루를 마감하며 분노일기를 쓴다. 더더욱 야망이 커지고 욕심이 쌓인다. 입사 당시엔 A보다 실력이 떨어졌을지언정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성공 그래프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두 사람은 사원이라는 같은 직급을 공유하지만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 어떤 직원이 더 유능한지 또 상사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지는 알 수 없다. 회사마다 분위기에 따라 두 캐릭터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다. 다만 이것만은 확실하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한하지 않으며 일에 쏟아낼 수 있는 에너지 또한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A는 늘 최선을 다한다고는 하지만 상사나 타인에게 지적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비롯해 수많은 무의미한 감정들, 이를테면 죄책감과 후회와 걱정과 동정심 등이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갉아먹는 걸 방치한다. 성공을 향해 뇌가 마라톤을 해야 하는데 온갖 모래주머니를 제 손으로 발목에 주렁주렁 매다는 셈이다. 뇌는 찌들어가고 총기는 흐릿해진다. 에너지는 금세 바닥난다. B는 반대다. 실패? 뭐가 어떤가? 그것마저도 악인은 분노일 거에 한 꼭지로 이용한다. 까짓것 망하면 분노일기에 적지 뭐. 일단 닥치고 시도한다는 점에서 A를 제치고 압도적인 우위를 점한다. 성공의 가장 큰 장애물인 완벽주의와 타인이 보내는 평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실패하면 배움으로, 성공하면 자축으로 자신을 다스린다. 일단 시도한다라는 마인드를 장착하면 그때부터 능동적으로 회사 일을 주도하게 되고 끝없는 피드백으로 남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는 선순환에 접어든다. 무엇을 하든 소중한 경험을 얻음으로써
실패에서도 작은 성공을 이룬다. 이처럼 나악인의 뇌는 완벽해야 한다는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진 비의 뇌를 닮았다. 남들 눈치 보지 않고 일과 삶의 당당한 주인으로 살아가며 어수선한 뇌 구조는 깔끔하게 정리되고 완벽주의의 늪에 빠져 앞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면 뇌는 성공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종종 악인들은 오해를 받기도 한다. 무례하고 눈치가 없다고 욕을 먹는다. 실력도 부족한데 자꾸 쓸모도 없는 아이디어를 낸다고 주변에서 흥을 본다. 너무 튀는 데다가 조직 생활에 어울리지 않는 부적응자라고 비난하는 소리도 들린다. 하지만 그게 뭐 대수란 말인가? 남들에게 잠시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지언정 회사에서 몇 년을 보내도 배운 것 하나 없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지금껏 남들 눈치 보느라 속에 있는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면, 자기 멋대로 화끈하게 무언가를 해보지 못했다면 그런 삶이야말로 진짜 악한 삶이 아닐까? 억지로 처음부터 삶의 태도를 바꾸기는 어렵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조금씩 바꿔나갈 수는 있다. 이 글을 쓰는 지난 1년간 수많은 유명인들의 성공 사례를 연구한 결과 그들 역시 처음엔 직원 A처럼 그저 성실하고 평범한 인간이었다. 상사가 지적할까봐 두려워하고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지 전전긍긍하고 모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을 그 무엇보다 무서워하는 평범한 사람들 말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어느 지점을 통과하며 자기 내면의 스위치에 불을 켜는 순간이 있었다. 악인 모드로 전환하는 스위치 말이다. 그게 언제인지는 사람마다 다르다. 당신에게도 인생에서 쓸데없는 것을 남김없이 청산해버리는 시기가 필요하다. 오로지 성공만을 향해 질주하는 악인 모드로 전환하는 순간이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주변의 시선 따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목표 달성에만 집중한 가장 위대한 악인의 사례가 있다. 당신이 전쟁 중인 조선시대의 한 병사로 태어났다고 가정하자. 당신은 병사 생활이 고달팠던 나머지 딱 하루 훈련에 빠지고 술을 진탕 마신 채 잠이 들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포승줄에 묶여 한 장군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 장군이 당신에게 말한다. 군령을 바로 세우고자 너를 사형에 처한다. 그렇다. 당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그 장군의 이름은 대한민국에서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성역, 위대한 성웅 이순신 장군이다. 극한의 환경에서 숱한 훈련을 반복하다 전쟁으로 피폐해진 마음을 잠시 달래려고 딱 한 번 술에 취해 훈련이 불참한 것이 목숨을 빼앗길 만큼 잘못한 일일까? 당신은 이 상황에서 군율을 따르는 일이니 충분히 이해합니다. 당신은 영웅 중 영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러기는 어려울 테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의 일시적인 악인적 행동으로 조선 수군은 어떻게 되었는가? 정신을 재무장하고 군율을 바로 세운 결과 압도적인 전력의 왜군에 맞서 연승하며 끝내 조국을 지켰다. 이순신 장군은 찰나의 인간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고 엄청난 비난을 받을 것을 각오한 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냈다. 결국 그는 목적을 달성했다. 이 글을 읽으며 당신이 서로 다른 자아가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음을 안다. 당신이 가면처럼 쓰고 다닌 착하기만 한 사람의 페르소나와 일상 속에서 늘 대체 왜 그따위로 살고 있는데? 라며 당신을 꼬집는 악인의 페르소나가 그것이다. 후자가 바로 성공의 문을 여는 가장 확실한 열쇠다. 지금부터라도 당신 내면에서 들려오는 불편한 목소리에 귀를 열어라. 이제 준비운동이 좀 되었는가? 악인의 시작은 자신의 성공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없애는 것이다. 그래야만 뇌는 최적화된 상태로 돌아가기 시작한다. 나는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지는 일을 수행하기에도 바쁘다. 세상 사람들이 부정적인 조언이나 슬픔, 죄책감 같은 감정 따위에 낭비할 시간이 없다. 안 그래도 바쁜 인생에 쓸모없는 스트레스를 주는 간섭자들을 숙청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분노일기 작성 다음에 해야 할 악인의 두 번째 스텝이다. 인간관계란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축척이다. 골방에만 처박혀 아무도 만나지 않았으면 대성공한 사업가를 받는가? 아마 없을 확률이 클 것이다. 악인이라고 하면 독불장군으로 살아가는 이미지를 떠올리겠지만 진정한 악인은 카리스마나 매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회적 지능이다. 영어로는 SQ라고 하는데 Social Quotient의 약자다.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것이 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언어 지능, 수학 지능, 암기력, 창의력 등 여러 가지 지능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데 사람마다 그 능력의 분포가 천차만별이라는 이론이다. 이 가운데 사회적 지능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여 그에 맞춰 적절하게 행동하는 능력을 말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인간관계란 시간의 흐름을 축으로 하나하나의 만남과 연락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축적되는 그래프다. 사회적 지능이 뛰어난 사람은 상대방이 마음에 들어 할 만한 행동을 시기적절하게 해서 남들보다 쉽게 사랑을 받고 인기를 끈다. 쉽게 말해 플러스 점수를 차곡차곡 적립해 나가는 것이다. 긴 시간 꾸준히 활동해온 연예인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지능이 굉장히 높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의외로 세상 사람들은 사회적 지능이 인생을 결정지을 만큼 중요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레버리지라는 책에서 저자는 뛰어난 능력을 지닌 사람에게 일종의 업어타기 전략인 레버리지를 구사하여 손쉽게 성공을 이뤄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주식 투자를 한다면 혼자 애쓰지 말고 주식시장을 지배하는 이에게 돈을 맡기는 게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업어타기가 실제로 가능할까?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 나한테 없는 것이 너에게 있어야 그것이 거래다. 당신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당신에게 레버리지를 제공하리라는 기대는 순진하게 그지없는 생각이다.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세상이 있다. 당신에게 특별한 능력이나 엄청난 재력이 있지 않다면 그들은 굳이 당신과 어울리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전설적인 투자자 워린 버핏과의 식사가 엄청난 가격에 거래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다. 하지만 그들을 레버리지할 최고의 무료 치트키가 있다. 바로 사회적 지능이다. 사람들은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려고 한다. 아, 누구나 다 아는 것을 떠든다고? 놀랍게도 이 능력을 마스터하여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비율은 지금까지 7천여 명을 상담했던 나의 체감상으로도 아주 적었다. 3에서 4%가 채 되지 않는 정도다. 구체적인 일화를 하나 꺼내보자. 시간당 90만 원 받는 상담사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들. 유튜브 채널을 오픈한 뒤 많은 일을 겪었다. 채널이 점차 성장하여 구독자 규모가 5만 명을 넘어서자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하루에도 수십 건이 넘는 메시지가 왔다. 모두 내게 조언과 도움을 요청하는 용건이었다.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유형이 있었다. 첫 번째 유형은 다짜고짜 도와달라는 메시지다. 사연을 엄청나게 길게 적어 보내면서 이거 해석해 주세요. 지침을 알려주세요. 사진이 안 가네요. 통화로 설명할 테니 전화 좀 받으세요. 라며 일방적으로 말을 건다. 업무에 바빠서 바로 답변을 하지 않으면 그들은 자존심이 상했는지 내 계정을 차단했다. 애타는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 그만큼 간절하고 급한 상황이었으리라 짐작한다.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고 전문가에게 접근조차 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원하는 것을 얻을 확률도 높을 테다. 적어도 50%의 성공 확률을 갖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나 나도 사람인지라 밝게 웃을 수만은 없다. 나를 기다리는 유료 상담 신청자들도 많은데 다짜고짜 질문을 던지는 답변을 내놓으라고 하는 메시지에 마음을 열게 한 세상 그 어떤 성인군자에게도 어려운 일이다. 그런 행동은 사회적 지능이 낮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나라면 저러지 않았을 텐데 혹시 남일이라고 생각했는가? 놀랍게도 100개의 메시지를 받으면 99개는 이런 식이다. 직접 이별을 겪어보면 그 급한 심정을 이해할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은 높은 사회적 지능을 갖춘 이들이 보내는 정중한 메시지다. 100명 중 1명꼴로 이런 메시지를 보낸다. 그들은 먼저 양해를 구한다. 그리고 꼭 봐주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말을 반드시 덧붙인다. 갑자기 신뢰를 끼쳐서 죄송하다라는 말도 잊지 않는다. 내가 개인적으로 오랜 시간을 답변하지 못하다가 한참이 지나 답을 하더라도 매우 반가워하며 맞이해준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목적을 말하기에 앞서 나와 개인적으로 친해지려고 한다. 그런 다음 조심스럽게 괜찮으시다면 하나만 여쭈어도 될까요? 라고 묻는다. 역시 목적이 있으셨군요. 라고 대답하면서도 웃어줄 수밖에 없다. 당장 부탁부터 하고 싶었겠지만 나를 배려하고자 그 마음을 최대한 뒤로 미루고 스스로 자제했을 노력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원하는 것을 얻을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진다. 시간당 90만 원을 받는 상담사라도 5분쯤 투자해 짧게나마 조언을 하게 되는 것이다. 연애나 재회의 영역은 단 한 번의 판단으로 성공과 실패가 갈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주식 투자와도 닮았다. 선택의 게임이기 때문이다.
단 5분짜리 상담일지라도 그 잠깐의 상담을 통해 연애나 재회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다. 결국 그들은 높은 사회적 지능 덕분에 나의 답변을 받고 최적의 조언을 따라 레버리지는 성공한다. 사회적 지능이 모자라면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적절한 행동을 하지 못하여 큰 손해를 보게 된다. 본격적으로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지능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안다. 이거 하나만으로 수억 원에 달하는 거래를 따낼 수 있고 큰 돈이 걸린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전무할 수 있음을 수많은 경험을 통해 체득했기 때문이다. 아직 악인으로서의 삶의 본격적인 첫발을 떼기 전이라면 사회적 지능을 반드시 연마해야 한다. 내가 아트라상에 입사할 수 있었던 이유도 더 나아가 대표가 될 수 있었던 비결도 사회적 지능을 갈고 닦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2012년 위에서 소개한 사례에서 정확히 반대의 입장에 서 있었다. 나 역시 간절한 마음으로 상담을 받았던 내담자였다.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재회 상담에서 끝내 재회 확률 10%라는 진단을 받았다. 첫 번째 유형에 속하는 사람이라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 울부짖고 괴로워할지도 모른다. 그 마음을 100번 이해한다. 그러나 나는 분노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고 상담사를 털끝만큼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았다. 그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이렇게 말했다. 제 연애는 제가 망친 거네요. 솔직하게 분석해준 상담사님께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상담사님이 제 사연을 들어준 것만으로도 제게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정말 감사해요. 진심이에요. 그리고 2년이 지나 나는 처음으로 박지에게 상담을 받았다. 기존에 나를 담당했던 상담사가 스케줄 문제로 나를 더 이상 담당하지 못하게 되어 우연히 벌어진 것이다. 박지는 놀랍게도 나의 첫 번째 상담 내용까지 알고 있었다. 자신이 상담하지 않았음에도 정중하고 호의적인 나의 태도가 회사 내에서 알려졌던 모양이다. 사회적 지능이 선천적으로 높은 편은 아니었다. 대학교에 다닐 때 친구들은 종종 말했다. 수연이 너는 가만히 있을 때 표정이 무서워. 가끔은 정색하는 것처럼 보여서 좀 짜증날 때도 있다니까. 그들에게 어떠한 악의도 없었지만 상대방이 그렇게 느꼈다면 나는 사회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는 셈이었다. 아마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문제가 될 만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새 주변 사람들이 뒤에서 내 흉을 보고 있다거나 나에 관한 안 좋은 소문이 파다한 상황 말이다. 이를 방치한다면 예측 불가능한 재앙이 자신에게 돌아올지도 모른다. 말을 할 때도 상대의 감정을 헤아릴 수 있어야 적절하게 수위를 조절할 수 있고 글을 쓸 때도 읽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야 이해하기 쉬운 글을 쓸 수 있다. 결국 모든 것에 사회적 지능이 필요한 것이다. 악인처럼 마이웨이로 살기로 마음먹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그것은 악인의 개념을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악인은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 지배력은 막무가내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가스라이팅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일단은 먼저 상대방으로부터 호감을 얻어야 한다. 건의는 그 다음에 세우는 것이다. 자,
그럼 내가 악인으로서의 지배력을 구축하기 전에 최소한의 영향력을 얻고자 버렸던 이상한 짓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무례한 경쟁자를 웃으며 무릎 꿇게 만드는 법. 위험한 사람이라고 해서 마냥 피하거나 도망치거만 할 수는 없다. 악인? 왠지 누군가에게 무작정 화내고 버럭 소리를 지르는 그림이 떠오른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진정한 악인들은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보다는 철저하게 기류를 판단하여 정확한 타이밍에 치고 들어가서 거니를 잡는 사람들이다. 진정한 악인은 무작정 도망치는 겁쟁이도 아니고 무턱대고 공격을 일삼는 폭군도 아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자신의 권위를 침범당하는 일들이 맞닥뜨린다. 아무리 순하고 유한 사람이라도 무시당하거나 만만하게 보이는 것을 즐기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아주 예민한 상황이 있다. 대놓고 화를 내고 지적하기엔 수위가 약하고 아무렇지 않게 넘겨버리기엔 나를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될 때다. 이런 침범자에게 곧장 화를 낼 때 감수해야 할 리스크가 있다. 화를 낸 사람이 도리어 지나치게 예민하고 소심한 것으로 치부될 확률이 크다는 점이다. 이럴 때 내가 즐겨 쓰는 전략이 있다. 명분 이론이라는 것으로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철저히 기록하기. 2단계, 결정적인 타이밍에 치고 들어가기. 3단계, 상대의 잘못을 나열하기. 반드시 순서에 정확하게 따라야 한다. 하나씩 살펴보자. 1단계,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철저히 기록하기. 기억은 왜곡될 수 있다.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거나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색안경을 끼고 본다면 그때부터는 좋은 점도 안 보일 확률이 크다. 미워하기 시작하면 미운 것만 보인다고 하지 않던가. 모든 사실을 글로 정확히 기록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모든 인간관계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축적된 결과라고 말했다. 상대가 한 행동과 말을 한 줄 한 줄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라. 누군가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기록하고 평가하는 행위를 인간적이지 못하다며 부정적으로 바라볼지도 모른다. 나는 거꾸로 이 방법을 통해 편향적인 생각을 고친 적도 많았다. A라는 직원이 있었다. 나는 그가 처음 회사에 들어왔을 때부터 어딘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이 실수하거나 튀는 행동을 하는 것만 골라 기억하게 되었다. 아무런 의도 없이 한 행동까지도 나에 대한 도전이나 공격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날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보니 그에 대한 적개심이 엄청난 착각에서 비롯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나에게 이득이 되는 행동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었다. 마이너스로 기록한 행동들마저 복귀해보니 그가 고의적으로 한 것이라기보단 그저 내가 안 좋게 보려고 작정했기에 생긴 감정의 부산물이었다. 이를 깨닫자 쓸데없는 스트레스 또한 사라져 버렸다. 이런 데이터를 쌓는데 보통 1개월 정도는 필요하다. 이 시간 동안 기록한 마이너스는 훗날 상대방을 공격할 명분이 된다. 섣불리 치고 들어갔다간 역공을 당할 수도 있으니 충분히 시간을 들여 상대를 관찰해야 한다. 2단계, 결정적인 타이밍에 치고 들어가기.
1단계를 충실히 수행하다 보면 공격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대강 감이 잡히고 공격할 확실한 명분이 있음을 깨닫는다. 단순히 내 감정에 취해서 상대를 미워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대가 정말로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도 정확하게 파악하게 된다. 대상이 확실해졌다면 결정적으로 공격할 타이밍을 찾아야 한다. 타이밍은 보통 불현듯 찾아온다. 주로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선을 넘는 발언을 하거나 도를 넘어선 행동을 할 때가 바로 그 타이밍이다. 이때 주저하지 말고 상대에게 지금 당신은 몹시 무례하고 예의 없는 행동을 했다고 정확하게 지적하라. 경험상 1에서 2단계를 거쳐 공격하면 상대방은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다. 1단계로 묵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기 때문에 상대방은 누군가 자신을 공격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다. 주의할 점은 공격할 때가 가차없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음이 약해져선 안 된다.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해도 안 된다. 우리는 이미 확실한 명분을 충분히 확보했다. 3단계 상대의 잘못을 나열하기. 상대방에 대한 공격을 시도하면 당연히 역공이 날아온다. 이렇게 사소한 일로 왜 화를 내냐고 반문할 것이다. 끝내 사과하지 않음으로써 반감을 간접적으로 드러낼 수도 있다. 이때 1단계에서 기록한 것들을 정확하게 나열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을 쓰면 속 좁은 사람으로 비춰질까봐 두려워하는 이도 있겠지만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훨씬 더 크다. 그때그때 사소한 잘못을 모두 지적한다면 말 그대로 예민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큰 잘못을 했음에도 가만히 방치한다면 만만한 인간이 된다. 이런 애매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이론이 바로 명분 이론이다. 한순간에 모든 잘못을 터뜨려 공격함으로써 상대방이 큰 충격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 마이너스 행동을 할 때마다 공격하면 오히려 비판하는 사람이 소심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순서대로 명분을 수집하고 타이밍을 맞춰 공격하며 상대가 반박하면 그간 수집한 명분을 한꺼번에 나열해 반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회사에서 5년 정도 근무한 뒤 나는 꽤 중요한 위치에 올랐다. 연차도 꽤 쌓았고 업무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기에 직원들은 모두 나의 권위를 인정했다. 나는 인턴부터 팀장까지 전체 직원들의 교육을 맡게 되었다. 그때 한 사람이 들어왔다. 그는 정식 루트로 입사하지 않고 회사의 스카우트로 들어온 사람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 점이 미묘하게 내 권위에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외부에서 모셔온 CEO처럼 행동했다. 명백하게 따지면 그는 상담사 후보로 들어왔으니 내 직속 후배였다. 하지만 그는 특별 대우를 받는 것처럼 전체 교육에 참여하지 않거나 당연하다는 듯 숙제를 미뤘다. 이럴 때 명분 이론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체득한 시점이었다.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하자 그의 이름을 적은 내 분석 노트에는 플러스는 하나도 없었고 마이너스만 가득했다. 그렇게 3주 정도가 지나고 사건이 터졌다. 교육을 마친 뒤 모두 모여 함께 대화를 나누던 자리였다. 그는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내게 근속 연수를 물었다. 내가 5년 정도라고 답하자 그가 말했다. 5년쯤 근무하셨으면 이제 대리급 정도네요. 2단계. 정확한 공격 타이밍이 왔다고 직감했다. 대리라는 표현이 기분 나쁜 것이 아니었다. 새로 들어온 직원의 입에서 자신보다 먼저 입사한 사람에게
무엇 급이다라는 평가를 한다는 것은 선배에 대한 공포나 존중이 없음을 뜻한다고 생각했다. 명백히 내 건의를 침범한 말이었다. 게다가 모든 직원이 보는 앞이었다. 공격해야 했다. 나는 곧장 응수했다. 그렇죠. 그쪽은 인턴급으로 들어오셨고요. 순간 주변을 둘러싼 공기가 급속하게 냉각되었다. 그러나 그가 모아둔 명분은 충분했고 다른 직원들 모두 그가 알게 모르게 교육에 빠지는 것을 의아해하던 중이었다. 내가 예민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이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그에게서 연락이 왔다. 자신이 오늘 잘못된 말을 한 것 같다며 사과하는 문자 메시지였다. 3단계. 즉 내가 강하게 맞받아친 이유를 설명할 때가 왔음을 느꼈다. 그동안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은 것, 아무런 양해 없이 숙제를 늦게 제출한 것, 사람들 앞에서 내게 무례하게 행동한 것 등을 차분하게 설명했다. 그는 모든 것을 수긍하고 다시 한번 내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을 전했다. 이래서 3단계의 명분 이론이 정확하게 들어맞으면서 나의 권위를 침범한 사람을 확실하게 교정한 것이다. 일반적인 회사였다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그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는 그의 직속 사수였고 그는 나의 직속 후배였으니 말이다. 그러나 당시 우리는 소수 종의 인원으로 운영되었고 연차와 경력만으로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는 구조와는 거리가 멀었다. 게다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예민한 사람으로 역풍을 맞을 수도 있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3단계의 명분 이론을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상대와 나와의 관계에서 누가 우위에 있는지 확실하지 않을 때 피를 보지 않고 나의 권위를 보호할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다. 아무 이유 없습니다. 회사에 800만 원을 내겠습니다. 당신에게 미리 약속하겠다. 지금부터 당신을 아주 지루하게 만들어 보겠다.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유튜브 채널을 크게 성공시켜 회사의 매출을 끌어올렸으나 내게는 무언가 더 큰 한방이 필요했다. 유튜브 채널을 보고 회사를 찾아온 사람들은 100이면 100, 당당 상담소로 나를 지목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내 브랜드 가치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그러나 나의 야심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책을 쓰기로 했다. 당신은 아트라상의 대표였으며 이와 동시에 푸드프라는 전자책 플랫폼 회사의 대표 편집자이기도 했다. 푸드프는 10만 원이 넘는 초고가 프리미엄 전자책을 제작해 판매하는 사업 구조였는데 나를 동업의 길로 이끈 박쥐가 쓴 전자책이 당시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다음 후속작을 쓰지 못하고 있었다. 오해하지 말기 바란다. 당시 우리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들은 하나같이 매우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들이었다. 그만큼 책 쓰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을 뿐이다. 내 능력을 또다시 증명하고 싶었다. 상담이라는 한 분야에서만 보면 오히려 그보다 내 경력이 더 길었다. 박쥐는 한때 내게 스승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적어도 인간관계와 심리 상담에서는 내가 앞설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아니, 그래야 했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들여 부단히 노력했는데 적어도 그 분야에서만큼은 내가 그를 압도해야 했다. 그러지 못한다면 재능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겠는가? 분노일기에 이렇게 적고 나자 미친 듯이 의욕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전자책을 쓰기 시작했다. 여태껏 블로그에 쓴 글들만으로도 내담자들에게나 언제나 좋은 평가를 들어왔지만 책을 쓰는 일은 그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어떤 글로 시작하고 어떤 글로 마무리할지
어떤 순서로 쓸지, 하나하나의 에피소드들을 어떤 형식으로 연결할지, 독자들이 반박할 만한 대목은 어떻게 보강할지 등 수많은 고민들이 나를 괴롭혔다. 한 달에 수십 건씩 철회하던 상담도 그대로 하고 있었다. 시간을 아무리 쪼개도 도저히 탈출구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완전히 탈진하여 1박에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조선 팰리스 호텔에 숙박을 예약했다. 리프레시가 필요했고 결단을 해야만 하는 순간이었다. 문득 몇 년 전 반지하 방에서 꿍꿍대며 책을 읽던 시기가 떠올랐다. 커피값을 아끼던 그때에 비하면 인생이 참 많이 바뀌었구나 하고 잠깐 생각했다. 어쨌든 나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 다시 내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펜트하우스로 올라갔다. 그리고 한 발 물러서서 손수연이라는 인간을 관찰했다. 회사에 입사할 순간부터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내었는지 되짚어 봤다. 마침내 지난 성공 경험들을 관통하는 공통점을 찾아냈다. 머릿속에 번쩍하고 섬광이 스쳐 지나갔다. 이때 내가 구하는 이론이 바로 데미지 이론이었다. 어떤 과제에 실패했을 때 자신에게 엄청난 피해 데미지가 돌아오게끔 상황을 설계하는 것이다. 입사 당시 나는 만약 여기에서마저 잘린다면 먹고 살 일거리가 없다는 듯 데미지를 스스로에게 부여함으로써 남들보다 더 독하게 줄기 살기로 일에 매진할 수 있었다. 실패했다가 백수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회사에도 취업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데미지가 나를 기다렸다. 학사 경고를 3번 받아 대학교에서 제적된 처지였고 따놓은 공인 자격증 하나 없었다. 유튜브를 시작할 때도 초기 비용을 모두 내 사비로 충당했기에 실패했을 때 그 비용을 회사에 청구할 수도 없었다. 돌이켜보면 어떤 과제를 수행할 때 나는 언제나 실패했다는 손실을 내가 모두 떠안는 구조를 설계해 그 안에 나 자신을 몰아넣었다. 어떤가? 나는 성공하였다. 당신을 아주 지루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당신은 또 그놈의 배수의 진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맞다. 자기계발서를 단 한 권이라도 읽은 사람이라면 아마 98% 이상은 알고 있을 바로 그 이야기 말이다. 하지만 그걸 아는가? 당신이 그동안 쳐왔던 배수의 진은 자기 변명에 불과했다는 것을. 한 뱀파이어가 있었다. 뱀파이어는 영생을 누리는 존재다. 그는 끝나지 않는 삶의 지루함을 느꼈고 날마다 자살을 시도했다. 그러나 죽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용사가 등장해 뱀파이어를 죽이겠다고 선언했다. 뱀파이어는 크게 기뻐하며 그를 기다렸다. 무료했던 삶의 파장이 일었다. 치열한 싸움 끝에 뱀파이어의 목에 용사의 칼끝이 다가왔다. 그토록 기다려왔던 죽음 앞에서 뱀파이어는 갑자기 태세를 전환해 용사에게 사정했다.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용사는 말했다. 넌 사실 죽고 싶었던 게 아냐. 자살 시도도 일종의 유의거리에 불과했지.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죽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당신이 친 배수의 진이란 실상 영생하는 뱀파이어의 자살 시도 같은 것은 아니었을까? 냉정하게 되물어 보라. 매번 배수의 진을 친답시고 공언했던 벌칙이 실은 당해도 큰 타격이 없는 유명무실한 벌칙은 아니었을까? 아니면 어차피 이 사람들은 내가 나중에 다짐을 어기더라도 정색하며 당장 벌칙을 수행하라고 닥달하지 않을 것이라고 은연중에 생각하지는 않았는가? 그러다가 정말 없던 일이 되어버리진 않았는가? 지금부터 설정할 데미지는 이런 1차원적 배수의 진과는 달라야 한다. 진짜 이러다가 폭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치명적인 무언가를 걸어야 했다.
그리고 계약서를 써라. 농담이 아니다. 당신의 실행력을 상위 0.1%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돈 한 푼 쓰지 않겠다는 욕심을 버려라. 이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한 당신은 야망 없는 악인에 그칠 것이다. 호텔에서 묵고 난 다음 난 회사에 출근해 전 직원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말했다. 제가 만약 세 번째 전자책을 2주 안에 완성하지 못한다면 3개월에 걸쳐 매달 800만 원씩 회사에 기부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을 바꿀 수도 있으니 앞으로 받을 급여에서 알아서 까주세요. 실패한다면 3달 동안은 돈을 내면서 회사를 다녀야 할 판이었다. 만약 실패하면 회사에서 100만 원을 내겠습니다. 이런 말랑말랑한 헛소리는 집어치워라. 그 정도는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데미지다. 그런 공약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나는 그 길로 푸드푸 부대표를 찾아가 계약서를 썼다. 지장도 찍었다. 실패한다면 내가 입을 데미지는 무려 2,400만 원이었다. 참고로 당시 내가 거주하던 집의 월세는 250만 원이었다. 사람들에게 집필을 선언하고 나자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집중력이 발휘되었다. 입사하고 인턴끼리 경쟁하던 때처럼 무의식에 있던 잠재력이 폭발하듯 솟아올라 나를 돕기 시작했다. 간신히 페이스만 유지하며 달리던 마라톤 선수가 결승점을 눈앞에 두고 전력 질주를 하듯 미친 듯이 달렸고 결국 5일 만에 세 번째 전자책 연애의 자유 여자편을 출간하는 데 성공했다. 해당 도수는 2억 5천만 원이라는 푸드푸에서 손꼽히는 매출을 기록했으며 내 통장에는 지금까지 1억 원에 가까운 수익을 들어왔다. 데미지 이론에 관해 전체 계열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의까지 했다. 이 이론은 이제 계열사의 문화가 되었다. 당신이 가진 모든 능력을 극대화하고 싶은가? 데미지 이론을 적용하라. 눈앞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영혼 없는 인간처럼 살지 마라. 한 발 떨어져서 펜트하우스에 올라라. 당신을 관찰하라. 어쩌면 당신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단기적 손실이 당신의 장기적 이득을 취하게끔 돕는데 엄청난 자극제가 될 것이다. 이제 회사 사람들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마다의 데미지를 선언한다. 이번 달 안에 기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모든 팀원에게 100만 원씩 주겠습니다. 매주 아이디어를 10개 이상 내지 않으면 이번 달 월급을 절반만 받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적는 나조차도 믿기지 않는 상황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 회사 안의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나의 배수의 진은 너무나도 수위가 강했다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지금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이해했을 것이다. 언제든 어길 수 있는 배수의 진은 무의미하다. 그냥 무작정 큰 돈을 걸라는 것이 아니다. 적은 돈을 걸더라도 효력이 있게끔 형식상 각서라도 쓰라는 뜻이다.